안녕하십니까, 조현욱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첫 번째 과목 일반 화학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처음으로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이 물질과 물체에 들어가기 전에 이 기초 화학이라고 해서 이 일반 화학, 일단 화학을 공부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단위인데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도 있고, 일단 제가 수업을 하다 보니까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책에 있는 내용에는 안 나와 있죠. 그리고 시험 볼 때도 당연히 이 정도는, 이 위험물을 준비하는 사람은 이 정도는 알겠거니와 하고선 출제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은 꼭 이쪽 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SI 기본 단위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흔히 너 키는 몇이야? 물어보면 내 키는 뭐 190이야, 160이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몸무게는 몇이야? 물어보면 나 몸무게 80, 아니면 몸무게는 76인데 한 60인데 이렇게 말을 하죠. 그게 뭘 말할까요? 60 뭐를 말해요? 킬로그램 말하죠. 질량은 킬로그램, 그리고 길이는 몇 미터 이렇게 하죠. 그래서 뭐다? 일정한 이렇게 우리가 흔히 생활 속에서도 쓰고 있는 뭐 길이나 아니면 이 무게 같은 경우 다 단위가 있죠. 그래서 SI, 여기서 정한 단위가 있습니다. 국제 이런 기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해놨어요. 왜냐하면 세계에는 여러 가지 나라들이 있고 각각 원래 쓰는 게 달랐었죠. 한국에도 옛날에는 뭐 몇 근 하잖아요. 그래서 돼지고기, 삼겹살 뭐 1인분에 600, 뭐 한 근이라 그러죠. 한 근에 뭐 600g이라고 했었고, 아니면 키는 여러분들 삼국지 같은 거 이제 보다 보시면 키는 뭐 몇 척에 몇 자에 이런 거 많이 하죠. 다 이 길이나 질량 아니면 시간도 그렇고 전류 이런 것도 다 나타내는 단위가 너무 달라가지고 하나로 통일을 시킨 겁니다. 그래야지 이런 공학적인 계산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물건을 말할 때도 일정한 단위가 있어야지 사람들이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외워야 됩니다. 당연히 아는 부분도 있죠. 왜냐하면 이게 기준이고 여기 관해서 시험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길이는 미터, 질량은 킬로그램, 시간은 초, 전류는 암페어, 온도는 K. 우리가 흔히 온도, 오늘 같은 경우에도 오늘 몇 도야 물어보면 오늘 10도 이렇게 말하지만 그것은 섭씨 온도고, 이 SI 단위는 켈빈 온도를 씁니다. 그리고 물질량은 몰, 광도는 칸델라에서 이 7가지가 SI 기본 단위입니다. 당연히 알고 있어야겠죠. 그런데 서양 중에서 일부 미국 이런 데서는 뭘 씁니까? 영국 이런 데서 길이를 미터로 안 쓰고 뭐 마일 이렇게 쓰죠. 뭐 몇 마일 이렇게 말하고, 영화도 뭐 8마일이라는 영화가 있죠. 그리고 속도 같은 경우에도 좀 쓰는 게 다르죠. 그리고 뭐 질량 같은 경우에도 무슨 뭐 LB 이런 거 쓰고 파운드 쓰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좀 이런 것 때문에 옛날에도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SI 기본 단위를 써요. 한국도 당연히 이 단위를 쓰죠. 그래서 뭐 로켓 같은 경우 막 아주 복잡하고 뭐 위험한 이런 기계 장치죠. 로켓은 거의 결정체죠. 이런 거 만드는데 이 미국 쪽 공학 하는 사람들이랑 안 그러면 다른 유럽 쪽 하는 사람들이랑 이 안 맞아가지고 이 단위가 맞지 않아서 서로 만약에 똑같이 뭐 100입니다 했는데 어떤 사람은 미터로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뭐 피트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서로 틀려가지고 사고가 나는 경우도 발생을 하죠. 그래서 통일시키는 게 좋아요. 기본 단위는 이겁니다. 한국도 이거를 쓰고 당연히 시험 문제도 여기에 맞춰서 나오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길이는 미터 단위를 쓰죠.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우리가 10의 마이너스 1 이것을 우리가 데시, 그리고 10의 마이너스 2승을 센티, 그래서 우리가 몇 센티미터라고 하죠. 1미터는 몇 센티미터입니까? 1미터는 100 센티미터죠. 그리고 하나 더 들어가면 우리가 이것을 밀리, 그러면 1cm는 우리가 10 미리로 하는 거죠. 끝에 M은 뭡니까? M은 다 미터입니다. 미터. 앞에 이런 접두를 붙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여기서부터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을 말해요. 그리고 요새 참 많이 들리죠. 나노가 10의 마이너스 9승입니다. 그래서 뭐 나노 과학이라고 해서 이 아주 초미세한
10의 마이너스 9승까지 들어가는 이 작은 아주 길이를 갖고 있는 이런 막 여러 가지 장치나 이런 것들을 만들죠. 10의 2승, 이번에는 더 커지는 거죠. 10의 3승을 킬로, 10의 6승을 메가. 많이 들어봤죠? 메가, 기가, 테라. 이제 여러분들 컴퓨터에 쓰는 저장 장치도 이제 전부 다 이제 테라 단위로 넘어가 버리죠. 한마디로 1을 기준으로 해서 1의 12승이 1테라가 되는 거겠죠. 아주 큰 단위입니다. 당연히 이 정도는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 단위 환산을 이제 해야 됩니다. 역시나 단위 환산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지만 어떻게 돼요? 여기에 관한 이론은 여러분들이 당연히 알고 있겠거니라고 생각하고선 출제자가 문제를 내버립니다. 자, 1인치 2.54cm인 거 사실 뭐 대부분 다 아시죠? 그래서 허리 둘레가 몇 인치냐 이렇게 했을 때 보통 인치로 하잖아요. 허리 둘레가 너 몇 센티미터야 이렇게 하지는 않죠. 그래서 1인치는 2.54cm입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23.4인치를 센티미터로 바꾸시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1인치가 2.54니까 23.4인치는 곱하기 얼마 하면 됩니까? 2.54 하면 되죠. 그러면 몇 센티미터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단위 환산은 사실 어려운 내용은 아니나 이 계산 문제에서는 꼭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단순한 것들은 알고 있어야겠죠. 이거는 아시죠? 10mm가 1cm인 것은 우리가 앞에서 써봤죠. 그리고 이거 중요합니다. 특히나 위험물에서 많이 나와요. 우리가 1m 세제곱이라고 하잖아요. 1m 세제곱은 가로 1m, 세로 1m, 그리고 높이가 또 1m입니다. 그럼 대충 이렇게 높겠죠. 이 1m 높이까지 1m인 공간을 1m 세제곱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1m 곱하기 1m 곱하기 1m니까 1 곱하기 1 곱하기 1은 다 1이 나오죠. 그렇지만 m이 3개니까 m의 세제곱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1m 세제곱,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합니까? 한 평을 대략 3.3m 세제곱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가로 세로 높은 게 가로 세로 높이를 다 곱한 게 3.3m 세제곱이면 우리가 한 평이라고 하죠. 그래서 너네 집 몇 평이야? 아니면 집을 알아볼 때 여기 있는 몇 평이죠? 라고 이렇게 물어보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돼요? 원래 이제 평이라고 못 쓰게 돼 있죠. 그래서 포털 사이트 부동산 뭐 관련된 이쪽 들어가 보면 전부 다 이렇게 나오죠. 요새는 미터 제곱으로 나오죠. 그래서 어떻게 나옵니까? 보통 78m 세제곱 또는 101m 세제곱 그리고 111m 세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죠. 왜냐하면 이게 25평, 이게 30평, 이게 33평이 되기 때문이에요. 가장 흔히 많이 있는 형태의 평수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단위 환산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 1m 세제곱에는 1000리터라고 하면 우리가 우유 1리터짜리 많이 있죠? 그게 1000개 들어간다는 소리입니다. 이 가로 세로 높이가 다 곱해서 1m인 공간에는 우유 1000ml짜리 거기 다 부어버리면 1000개가 들어갈 정도의 양이 되는 부피가 된다는 소리죠. 자주 나오니까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1000g이 1kg인 것은 당연히 알 수 있죠, 여러분들. 그러면 7.8m 세제곱을 리터로 바꾸면 1m 세제곱이 1000리터니까 7.8m 세제곱은 얼마가 됩니까? 7,800리터가 되겠죠. 왜 이걸 썼냐면 당연히 뒤에 가서 우리가 이 소화 설비 파트에서 나오고 여러분들이 꼭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나오죠. 온도. 우리가 흔히 날씨 많이 보죠. 이제 스마트폰 어플에도 다 날씨 이제 안 깔려 있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날씨 많이 보고, 특히나 한국은 겨울철에 많이 춥고 여름철에 또 엄청 덥잖아요. 그래서 이 기온 온도를 항상 확인하고서 이제 나갈 때 옷을 어떻게 입을 건지, 안 그러면 집에 에어컨을 틀지 난방을 할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겠죠. 우리가 흔히 쓰는 온도는 섭씨 온도입니다. 도시라고 하죠. 도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셀시우스라는 사람이 만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 약자를 따서 C를 붙이는 겁니다. 물의 어는 점을 몇 도로 합니까? 0. 그리고 물의 끓는 점
끓는 점을 100으로 해서 그 사이를 몇 등분한 온도? 100등분한 온도를 말합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쓰고 또 역시나 특이한 미국이나 그런 데 빼고 모든 대부분의 나라에서 쓰는 온도가 이 섭씨 온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도야 몇 도야 물어보면 몇 도씨야라고 하지 않죠? 오늘 몇 도야 그러면 오늘 25도 덥네 이러고, 오늘 몇 도야 그러면 영하 10도 춥네 이러고 말죠. 그때 쓰는 온도가 섭씨 온도고 또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걸 씁니다. 미국에서 화씨 쓰죠? 화씨는 뭡니까? 파렌하이트라는 사람이 만들어 갖고 도 F, 이 파렌 F를 따서 도 F라고 한 거고, 물의 어느 점을 몇 도? 32 끓는 점을 여기는 100이라고 했죠. 근데 여기는 212 해서 여기를 몇 등분한 온도? 180등분한 온도를 말합니다. 미국이나 일부 나라에서 쓰여요. 그래서 다르죠, 단위가. 그래서 이 까다로운 미국 때문에 온도도 다르고, 여러분들 뭐 MLB 야구 같은 거 보면 막 속도도 막 몇 마일 이러잖아요. 그거 보면 자주 보는 사람이 알겠지만, 뭐 만약에 류현진이 90마일의 강속구를 던졌다라고 하면 이게 또 몇 킬로인지 다 변환해야 되고, 처음 보는 사람은 좀 까다로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좀 약간 특이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힘이 세니까 당연히 이런 것도 우리가 또 다 봐야 되고, 공학적으로 미국이 또 제일 발전했고 가장 많은 이런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때요? 자기네 자존심인지 뭔지 몰라도 자꾸 이런 걸 씁니다. 다른 단위를. 그렇지만 여러분들 앞에서 나와 있는 SI 기본 단위가 있죠. 거기서는 또 뭐 쓴다 그럽니까? 절대 온도를 쓰죠. 절대 온도 T를 쓰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얘네들은 지워놓고, 절대 온도는 그러면 무엇이냐? 우리가 섭씨나 화씨는 전부 다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근데 절대 온도는 마이너스가 없어요. 자, 절대 온도라고 해서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가장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더 이상 낮출 수 없는 온도. 자, 온도는 이 섭씨 기준에서 마이너스 273 이상 낮출 수가 없다고 합니다. 모든 물질의 분자 운동이 멈춰요. 그런데 올라가는 것은 뭐 무한대로 더 올릴 수가 있겠죠. 뭐 태양 중심부 같은 경우에는 뭐 몇십만 도까지도 올라가고, 철을 녹일 때는 3000도까지도 올리기도 하죠. 그런데 낮추는 거는 이 이상 더 낮출 수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모든 물체의 이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면, 정의를 내리면 모든 물체의 분자 운동이 멈추는 온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를 얼마로? 여기를 0K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은, 우리 이제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오잖아요. 뒤에서 나옵니다. 계산 문제에서 전부 다 절대 온도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문제에서는 이렇게 주어집니다. 뭐 0도씨 아니면 뭐 100도씨 아니면 뭐 25도씨 이렇게 주어지지만, 어떻다?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숫자를 그냥 100을 쓰는 게 아니고 절대 온도로 바꿔서 계산을 하셔야 돼요. 화학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온도를 아주 중요하게 봐야 되고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자, 뒤에 소수점은 빼고 마이너스 273, 이것은 여러분들이 적어 주시면 좋습니다. 마이너스 273도씨를 0K라고 하면 0도씨는 얼마입니까? 273K죠. 자, 그래서 뒤에서 이제 우리가 이 이상한 기체의 방정식이라고 해서 제가 오리엔테이션 때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라고 했었죠. 거기서 꼭 온도를 넣어서 계산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꼭 나옵니다. 그런데 보통 0도로 많이 주어져요. 0도라고 하면 아니 식에서 0을 곱해버리면 그냥 0으로 끝나버리잖아요. 그래서 항상 0도씨라고 하면 우리가 이 273을 곱해줘야 돼요. 알고 있어야 되겠죠. 문제에서 단 온도는 273 켈빈 온도이다라고 이렇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온도는 무조건 다 섭씨 온도로 주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섭씨 온도를 가지고 절대 온도로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27도씨다. 그러면 300K가 되겠죠. 100도씨다.
그대로 그냥 더해주면 돼요. 100도씨는 373K, 25도씨도 많이 주어지죠. 25도씨는 298K.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다? 섭씨 온도와 절대 온도 사이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앞에서 봤던 기초화학에서 가장 중요한 단위는 온도가 됩니다. 온도가 제일 중요해요. 자, 다음에 압력 보겠습니다. 압력도 중요하긴 하지만 압력은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1기압이라고 하죠. 보통 1기압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1atm이라고 합니다. 압력은 뭡니까? 누르는 힘을 말하죠. 그래서 다음에 1기압을 또 뭐라고 합니까? 760ml 순주로 했을 때는 760ml Hg. 이것도 한번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한번 하겠습니다. 옛날에 이탈리아에서 토리첼리라는 사람이, 그냥 간단하게 볼게요. 여기다 수은을 담아놓고, 수은이 이렇게 있겠죠. 담아놓고선 수은을 전부 다 담은 다음에 거꾸로 이렇게 뒤집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런 관에다가 이 모양으로 되겠죠. 거꾸로 덮었으면. 그런데 여기 이상 안 떨어져요. 원래 뒤집으면 다 떨어져야 되는데 이 이상 내려오지 않습니다. 여기는 진공 상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생각을 한 겁니다. 내려가야 되는데 누군가 이 수은층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얘가 더 이상 내려오지 못하고 밀려 있구나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1기압 상태에서 측정한 게 얼마다? 수은이죠. 이게 76cm였습니다. 바꿔서 760ml Hg를 우리가 1기압이라고 해요.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한 겁니다. 그냥 알고만 계시면 되겠죠. 또 같은 단위로 뭐가 있습니까? 별점 아닙니다. 콤마입니다. 1332 이번에는 미리 물로 했을 때는 이게 나오고, 그리고 킬로파스칼로 했을 때는 101.325 킬로파스칼. 그리고 하나 더 볼까요? 다 같은 단위입니다. 14.7 psi. 이게 전부 다 1기압을 말하는 겁니다. 알아야 될 건 뭡니까? 당연히 문제에서 우리가 또 이제 이상기체 방정식에서 다시 한번 볼 거지만 1기압이라고 주어질 수도 있고, 만약에 1기압은 760이죠. 그런데 문제에서 750 Hg다 이렇게 압력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맞게 우리 앞에서 단위 환산 봤었죠. 거기에 맞게 또 이렇게 변환을 시켜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1atm이 뭐가 되는지는 잘 보셔야 되는데, 보통 그냥 한 이 정도까지 1기압이 760 이거다. 그리고 물, 그리고 101.325 파스칼 이 정도까지만 보셔도 됩니다. 또 엄청 깊게 들어가지는 또 않아요. 다음 부피 보겠습니다. 부피는 뭡니까? 부피는 물질이 갖고 있는 그 최적을 말하죠. 그래서 부피와 밀도와의 관계를 같이 보면 되죠. 어떤 물질은 뭐 크기만 크고 가벼울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어떤 물질은 조그만데 무거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밀도를 뭐라고 보면 되냐면,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입니다. 당연히 밀도가 큰 게 더 무겁겠죠. 한마디로, 자, 물의 밀도를 1이라고 합니다. 물의 밀도를 1. 그런데 1보다 작으면 뜨겠죠. 1보다 크면 가라앉고. 자, 같은 일정한 부피 대비 질량이 많이 나가면 한마디로 밀도가 크다는 소리고, 같은 부피 대비 질량이 작으면 밀도가 작다는 소리죠.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아령 같은 경우에는 같은 부피, 이만한데도 엄청 무겁죠. 물속에는 어떻게 돼요? 폭 가라앉아 버리죠. 그런데 뭐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부피가 클지 몰라도 가볍죠. 그래서 플라스틱이나 스티로폼 같은 경우에 던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스티로폼이 더 예를 들게 좋겠네요. 스티로폼 막 이만한 거 있습니다. 그렇지만
애들도 둘 수 있겠죠. 그만큼 뭡니까? 부피만 컸지 실량이 작아서 밀도가 작아요. 그래서 물 위에 뜨겠죠. 그래서 이제 부피와 밀도와의 관계도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있겠죠. 자, 이제 또 중요한 게 나옵니다. 아주 중요해요. 몰. 이 몰의 개념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원자나 분자를 세는 단위예요. 한마디로 개수의 단위입니다. 여러분들 계란 한 판 몇 개라고 하죠? 계란 한 판 30개죠. 계란 한 판은 30개. 이런 식으로 원자나 분자는 너무 크기가 작아갖고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현미경으로 봐도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너무 작기 때문에 분자 한 개, 원자 한 개 이걸 가지고 어떻게 뭐 계산을 한다던가 화학적으로 뭘 하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일정한 또 이 단위를 만든 겁니다. 그게 뭐다? 몰이다. 그리고 영어로는 MOL로 씁니다. 뭐 MOL이라고 쓰긴 하는데 거의 그냥 이렇게 몰 이렇게 씁니다. 한마디로 개수의 단위고. 자, 보겠습니다. 한 몰은 몇 개냐면 되게 큽니다. 6.022 곱하기 10의 23승계예요. 여러분들 감이 안 잡히시죠? 자, 1억이 얼마입니까? 1억.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인가요?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 다시 끊어야 되죠. 1억이 이렇게 되죠. 그러면 1에 몇 승입니까? 1, 2, 3, 4, 5, 6, 7, 8입니다. 10에 1, 2, 3, 4, 5, 6, 7, 8. 1억은 10에 8승밖에 안 돼요. 1억만 해도 엄청난 숫자죠. 그러면 10억은 9승, 100억은 10승, 1000억은 11승, 1조는 10에 12승밖에 안 돼요. 그런데 10에 23승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이 셀 수도 없을 정도의 아주 큰 숫자죠. 자, 몰의 개념을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원자나 분자는 너무 작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탄소가 화학 기호로 C죠. 탄소가 한 몰 있다. 한 몰이 있다. 그러면 탄소 이 원자가 6.02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있다는 소리죠. 어마어마한 양이죠. 이렇게 해봤자 얼마가 되냐면 12g. 12g이면 여러분들 탄소 12g이면 여러분들 수저로 하나 딱 뜨는 거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탄소 이 원자를 이렇게 화학 실험실 같은 데 가보면 이런 수저 같은 게 있습니다. 조그만한 거 길고 이런 거 뜨면 얼마 안 되겠죠. 눈으로 보이긴 보이지만 얼마 안 되죠. 그게 몇 개 있는 겁니까? 12g을 떴다라고 하면 6.022 곱하기 10의 23승계만큼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렇듯이 워낙 이 원자나 분자는 그냥 너무 작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뭐 원자 하나, 분자 하나 가지고 이렇게 계산하기가 힘들어요. 실험을 하려고 해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탄소를 가지고 어떤 뭐 물질을 합성한다던가 만들려고 해요. 그런데 탄소 원자 하나를 이렇게 합성해야지 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이제 우리 현재 과학 기술이 이제 막 나노 과학이라고 해서 파고 있죠. 그게 10의 마이너스 9승인데 이 정도 작은데 이거 23승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숫자죠. 어떻게 돼요? 아직 이만큼 있어야지 고작 12g인데 아직 한참 멀었죠. 더 미세한 것까지 팔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몰 중요합니다. 만약에 계란 한 몰이다. 계란 한 몰이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죠.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전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평생 먹어도 못 먹을 양이에요. 만약에 계란을 한 몰이라고 하면. 그래서 엄청 큰 단위인데 원자나 분자는 그만큼 작아서 이 정도는 해야지 사람 눈에 보일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알고 있어야겠죠.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이제 다음 이제 여러분들 책을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일반화학 본문 내용이 나오죠. 물질의 상태, 물질과 물체란 너무 쉽습니다. 물질은 물체를 이루는 재료, 그리고 물체란
물질로 이루어진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 어떤 거 보면 될까요? 밀가루는 물질이죠. 물질로 이루어진 밀가루 이렇게 다 뭉쳤어요. 반죽 만들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일정한 형태가 있죠. 그것을 우리가 이제 물체라고 합니다.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중요한 내용도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순물질과 이제 그러면 혼합물을 보겠습니다. 순물질은 한 종류만으로 이루어진 물질을 말해요. 물은 물이죠. 또 뭐가 있습니까? 이산화탄소. 한 종류의 종류로만 이루어져 있죠. 고유한 성질이 있고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 밀도 등이 일정하다. 그래서 각 물질의 고유한 성질을 띠고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순물질이라고 합니다. 단체와 화합물로 분류를 해요. 단체란 곧 원소 물질, 예를 들어 산소, O가 2개 있으면 우리가 산소라고 하고 O가 3개 있으면 우리가 이제 오존이라고 하죠. 아니면 화합물, CO2도 화합물, 물도 H2O로 화합물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 얘는 벤젠,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알코올,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우리가 화합물이라고 하고 순물질이라고 하죠. 다음, 혼합물. 2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혼합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혼합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B점과 B점, 끓는 점, 어는 점이 일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물이랑 에탄올이랑 섞어 놓을 수 있겠죠. 그러면 H2O랑 두 개 섞어 놓습니다. 그러면 어떤 물질이 돼요? 얘는 소주가 되죠. 그래서 소주는 뭐다? 혼합물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모래도 물이랑 이렇게 섞어 놓을 수가 있겠죠. 바닷가 같은 데 보면 백사장에 물이 이게 착 들어왔다가 모래를 싣고 가죠. 그래서 그 물에 섞인 물을 뜹니다. 그럼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모래와 물이 섞여 있겠죠. 그래서 혼합물은 2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혼합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2가지 이상이니까 3가지도 되고 4가지도 되고 5가지, 6가지, 7가지, 8가지 다 되겠죠. 균일 혼합물과 뭘로 구분합니까? 불균일 혼합물로 구분하죠. 잘 섞여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잘 섞여 있어서 구분하기가 쉽지 않죠.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해요? 균일 혼합물이라고 하고, 앞에서 말했던 흙탕물 같은 경우에 시간이 지나면 모래층과 물층이 좀 분리가 되죠. 이런 것들을 불균일 혼합물이라고 합니다. 이제 순물질을 확인하는 방법 보겠습니다. 녹는 점, 끓는 점을 측정해 보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따라 놓고선 냄새를 맡지 않는 이상 그냥 이게 물만 있는지 아니면 이게 뭐 소주인지 잘 구분하기 쉽지가 않죠.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보면 돼요. 앞에 나와 있던 우리 순물질은 어떻다? 일정한 조성을 가지며 각각의 고유한 이런 성질을 갖고 있다 그랬죠. 뭐 B점, B점을 갖고 있다 그랬죠. 그렇지만 순물질이 아닌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소주 같은 경우에는 이 2가지 물질이 섞여 있기 때문에 달라져요. 그래서 끓여보면 먼저 한 77, 8도에서 알코올이 다 날아가 버리고 이제 물만 남겠죠. 이렇듯이 녹는 점, 끓는 점 이런 것들을 측정해보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물질이 순물질인지 아닌지 알 수 있겠죠. 밀도도 있죠. 그래서 옛날에 아르키메데스가 안에 금이 들어있는지 아닌지 확인한 일화는 유명하죠. 그래서 옷 다 벗고 막 뛰어나왔잖아요. 목욕탕에 들어갔다가. 그래서 왜냐하면 이 금이라면, 순수한 금이라면 일정한 밀도를 가지고 있는데 딴 게 섞여 있으면 밀도가 달라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물을 담아놓고선, 가득 담아놓고선 넣어버리면 나오는 양이 달라지겠죠. 같은 양의 금을 넣었을 경우에는 똑같은 물에 나와야 되지만 딴 게 섞여 있으면 더 다른 양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게 이용한 게 우리가 마르키메데스의 뭐 유레카라고 해서 나왔던 일화는 다들 아시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측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고체와 액체는 역과 증류를 통해서 분리할 수 있고, 액체와 액체는 증류 아니면 분해 깔때기를 사용하고, 고체와 고체는 재결정 추출법, 기체와 기체는 액화 분리법, 흡수법 등을 이용해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가 보겠습니다. 이런 필터 많이 쓰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예전에 제가 살던 집에서 찍은 겁니다. 제 예전에 좀 오래된
오래된 아파트에서 살 때 물이 뭔가 이상해요. 냄새 나는 것 같고 뭐 그런 것 같아서 이런 필터를 샀습니다. 보통 한 달이면 여기에 갈색으로 다 변해요. 안에 워낙 이 관들이 노후되니까 수소관이 노후돼 갖고 이런 금속 찌꺼기가 나오게 되죠. 금속 찌꺼기는 고체죠. 그리고 물은 액체죠. 앞에 나와 있던 고체와 액체를 분리하는 이 여과 방법이죠. 여과를 우리가 필터라고 하죠. 그러면 물이 이쪽으로 들어오면서 이 필터를 다 돌고서는 어떻게 돼요? 이 고체인 이 금속 찌꺼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다 붙어버리죠. 그리고 이제 물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이 물질을 분류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증류. 대표적으로 우리 이 석유 물질 증류를 시키죠. 원유를 받아갖고 증류한 다음에 맨 위에 가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가솔린, 그 다음에 케로신, 등유, 그리고 푸엘 오일, 그리고 뭡니까? 디젤 뭐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리고 루브리컨츠 이런 것들이 나오고 뭐 납사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돼요? 이 끓는 점이 원유는 혼합물입니다. 혼합물이기 때문에 각각 물질에 따라서 이 끓는 점이 달라요. 나오죠. 그래서 이 40도에서는 가스가 나오고 40에서 200도 사이에는 가솔린이 나오고 다 나오는 물질들이 다르기 때문에 뭐다? 이것을 우리가 증류한다고 하죠. 이러한 방법으로 이 혼합물을 어떻게 돼요? 혼합물에서 순수한 물질로 분류를 시키는 거죠. 그런데 얘네들도 다 혼합물이긴 합니다. 자, 이제 문제 보겠습니다. 혼합물의 분리 방법 중 액체의 용해도를 이용하여 미량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방법은?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합니까? 책에 나와 있죠. 추출 혼합물 속에 액체의 용해도를 이용하여 미량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방법을 우리가 추출이라고 하죠. 자, 각 순물질 따라서 이 녹는 액체 용해도가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두 가지 물질이 섞여 있습니다. 근데 잘 모르겠어요. 눈으로 구분이 안 되죠. 그랬을 경우에는 이 물질을 녹이는 물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근데 만약에 두 가지 물질이 섞여 있는데 어떤 물질을 넣습니다. 그런데 이 물질은 하나만 녹여요. 나머지 물질은 가만히 있겠죠. 그래서 그것만 빼서 다시 추출을 하는 방법을 말하죠. 정답 4번입니다. 다음, 질산 칼륨 수용액 속에 소량의 염화 나트륨이 불순물로 포함된 결정이 있다. 이 불순물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적당한 것은? 자, 보겠습니다. 책에 또 나와 있죠. 재결정이라고. 용해도 차이를 이용하여 소량의 염화 나트륨 불순물을 제거하는 방법에서 우리가 재결정. 일단 어떻게 돼요? 뭐 끓이던가 뭐 말리던가 해갖고 우리가 염전에서도 어떻게 돼요? 바닷물을 뜬 다음에 햇빛에 말리면 이 염화 나트륨이 결정화가 되겠죠. 물이 다 날아가고 염화 나트륨만 남겠죠. 우리가 그것을 뭐 결정을 시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 책에 나와 있는 그대로 그냥 외워주시면 됩니다. 뭐 질산 칼륨 나오고 염화 나트륨을 결정이다 하면 결정이니까 그냥 재결정 이렇게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서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렵지는 않죠. 정답 3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